오랜만에 쌤과 함께를 찾았습니다.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범죄를 연구하고 있는 프로파일러 표창원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치안 강국이 아니지 않은가. 묻지 마라는 용어 적절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물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정말 뭐 설명이 필요 없으시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프로파일러 쌤이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쌤이 나오셨다는 얘기는 주제가 확실히 어두운 쪽의 주제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대충 맞긴 맞은 것 같은데. 선생님 근데 저는 저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이게 저 힌트로 범죄랑 절대 연관이 안 나거든요. 맞나요? 저라고 예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예술이에요? 예술적 범죄? 네. 먼저 첫 번째 힌트는요. 이탈리아 예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이에요. 제목은 밤이고요. 밤? 네. 자세히 보시면 그 뒤에 있는 것이 성조기, 미국의 국기입니다. 이수지 씨가 작가가요. 실제 성조기, 검은색 성조기에다가 총을 쏜 겁니다. 실제 총을요? 예, 실제 총을. 그 의미는 전쟁과 희생, 특히나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총기 난사 사건들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결국은 미국이란 국가 전체의 국가 트라우마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근데 쌤, 네. 두 번째 그림은 아예 연관이 안 되는데 저것도 범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관련이 있습니다. 저게 칼인가 보다. 어떤? 더 두 번째 작품은요, 영국 작품인데요. 제목은 The Luton Phoenix라는 작품입니다. 루튼이란 지역이 그 영국 잉글랜드 지방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2019년에 15살 청소년이죠. 아주 어린 청소년이 20군데 이상을 칼에 찔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집에 보유하고 있는 그 칼 같은 종류들, 이 사건을 일으킨 그 칼이 흉기였지 않습니까? 그걸 자진해서 좀 반납하시라라는 캠페인을 벌였고 그때 500개 정도의 칼들이 전부 자진 반납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전쟁이나 범죄에 사용되는 그런 흉기와 무기들을 우리 삶에 유용한 그런 도구들로 만들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자 저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두 가지 다 범죄, 특히 뭐 총기 난사나 뭐 칼로 찌른 이런 범죄가라는 거라면은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좀 잔인한 사건들, 칼로 막 찌르는 그런 사건들 얘기겠네요. 정확하십니다. 네. 요즘 뭐 세상이 흉흉하다 이런 말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 우리 사회 전체의 불안과 공포가 뭐 아주 도사리고 있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고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그런 흉기 난동 사건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치안 분야는 세계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강국이다. 예, 치안 강국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치안 강국 대한민국이 일상의 평온이 무너지는 불안과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린 그 느낌이죠. 네. 영국 BBC에서 그 보도한 기사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거 지금 영어로 진짜 그대로 묻지 마 이렇게 그냥 진짜 해놨네요. 머드지 마, 이게 머드지 마. 고유명사처럼 그냥 우리말을 묻지 마라고 썼네요, 영어로. 그 아래 보니까 돈 에스크 Y라고 써있네요. 네. 뭐 돈 에스크와이가 진짜 묻지 마라. 돈 에스크 묻지 마라. 네. 예, 이유를 묻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저 묻지 마라는 용어 표현은 적절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바람직스럽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럼 왜 이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될까요? 앞서 슈카 씨가 지적해 주신 대로 왜냐고 묻지 말라는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 사건들? 아니요. 안 되죠. 물어야 되잖아요. 네.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어쩌다가 그런 괴물이 되었느냐? 이런 질문들 계속 던져야 할 텐데 네. 묻지마 범죄란 용어를 쓰게 된다면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묻지 마. 그냥 저 사람 처벌해버리면 되지. 묻지 말해 하고 넘어가. 그냥 묻지마가 되어버리는 거죠. 묻혀버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우리를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세상을 흉흉하게 만드는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 무차별 강력 범죄는 도대체 왜 발생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 이 얘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그것도 대낮에 번화가에서 대낮에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 지금 했잖아. 그럼 내가 뭐가 잘못했냐고? 그 사건 이후로 그냥 잠도 잘 못 자요. 그냥 맨날 생각나고. 집에 가서도 누가 따라오는 것만 같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발 오늘 내가 지나갈 때만큼은 아니었으면 하는. 화면이 너무 무서운 게 중간에 보는데 유빈이 형 고개 확 돌리더라고 무서워가지고. 너무 놀랬죠 보면서. 사실 이제 기사로 많이 접하기는 했지만 이게 약간 실제 영상 같은 것들이 요즘 많이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저는 영상을 지금 처음 맞아. 봤거든요. 일부러 안 보는 분들도 네, 안 봐요. 네,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현명하신 선택이시고요. 다만 오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리 사회의 좀 불안 공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현상과 사건을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네. 함께 본 것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많이 써왔잖아요. 그런데 트라우마는 대개 아주 극소수의 특수한 분들, 큰 사고나 범죄 충격을 직접 입으신 분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네.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분들, 직접 이런 피해를 안 겪으신 분들도 나 지금 트라우마 현상을 겪고 있어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위험한 곳 하면 어떤 곳이 좀 떠오르셨습니까? 어두운 골목이나 어두운 골목, 네. 유흥가 쪽. 잘 안 보이고 사람 없는 곳,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학에서도 사실은 안전한 곳은 거리에 눈이 있는 곳 이런 표현을 썼어요. Eyes on the street.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긍정적인 활동이 있는 곳은 안전하다. 그런데 저 사건들은 바로 그 상식을 완전히 깨버린 사건들이죠. 조선 같은 경우는 칼을 2자를 마트에서 훔쳐서 신림역 앞에서 내려서 마구 이제 찌른 방식을 택했죠. 최원종은 차량으로 일단은 사람을 치우고. 예, 인도에 있는 많은 행인들을 그냥 막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차를 버리고 칼을 들고 가서 또 여러 사람 보이는 대로 다 찔러댔죠. 우리가 그동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고 밝은 곳, 백화점, 사람이 많은 거리, 여기에서 주로 아무나를 대상으로,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앞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계신 거죠. 네. 누구나 타깃이 될 수 있고. 이게 뉴스로 들었을 때 이게 잠깐 보는 것도 충격인데 맞아요. 지금 이렇게 좀 보니까 맞아요. 더 확 오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너무 무서운 일들이 무섭다. 벌어졌네. 근데 문제는 요게 이제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요게 또 다가 아니라 요즘에 이걸 살인 예고글 뭐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여기저기 또 진짜 막 우후죽순으로 막 올라와서 이게 또 불안하거든요.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에 살인 예고글까지 번지면서 시민들이 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거를 봤던 게 얼마 전에 뭐 야구장도 엄청 크게 기사가 났었고 이제 공연장 같은 것도 이제 예고글이 올라오는데 근데 이게 그냥 별일 없겠지 하면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조선 신림역에서 범행 저지른 사흘 뒤부터 약 한 달간 경찰이 이런 예고글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수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두 480여 건. 와, 그렇게 많았어요? 몇 나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거기에다가 검거된 사람들, 그들의 40%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아이고. 너무 충격인 게 저도 유행 참여해 봅니다. 맞아. 유행이라고 돼 있어. 아유, 세상에. 살인 예고가 유행이에요? 안 잡힐 봐. 홍석철 씨 말씀처럼 사실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저 인간들이. 조금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는 호기심, 장난,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불만을 어떻게 터뜨릴까 모르고 있다가 저런 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터뜨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동기나 각자 주장하는 이유는 다양하더라도 여기 공통점이 있죠. 일반적인 그냥 평상시라면 모르겠어요. 장난성으로 했다라고 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예고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모두 공포에 떨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던진 돌 팔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켜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들 협박 예고글을 올리는 자들도 반사회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 근데 진짜 장난이라도 저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이것도 명백한 범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범죄입니다. 범죄인데도 우리는 그동안 너무 가볍게 이들에 대해서 처벌을 해왔어요. 초범이다, 나이가 어리다, 반성한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해왔는데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쌤 그러면 네. 저희 묻지마 범죄를 이제 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언제부터 이런 용어를 사용했을까? 범죄다 말이죠. 따져보면 조사해보면 2000년에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그런 강력범죄에 대해서 기사에서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메이저 주요 언론들이 다 사용하니까 이건 다 검증되고 괜찮고 사용해도 좋은 용어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다 사용하기 시작을 했죠. 사실 그동안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될지 많은 학자들 또는 사회들, 세계들 각자가 좀 다양한 의견들을 보여왔어요. 어떤 곳에서는 그 근본에 있는 동기가 분노니까 분노 범죄라고 부르자. 이러한 이제 주장들도 제기가 돼 왔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아무나니까 무차별 범죄라고 부르자. 실제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네, 그렇죠. 그런 용어가 많이 써왔죠. 때로는 동기가 불분명하니까 무동기 범죄라고 부르자. 이런 주장도 있어 왔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도 이 모든 범죄들을 다 포괄해주진 못하는 것 같고요.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청에서는 이런 범죄들을 모두 조사 분석을 하고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의견을 다 들은 이후에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이런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부르자라고 공식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 범죄. 동기가 예. 이상하다. 동기가 이상하다. 사실 정상동기 범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 이상할 것 같은데요, 쌤. 그렇죠. 예. 범죄는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원한이나 뭐 금전. 원한, 금품, 치정, 우리가 흔히 목도했던 일반적인 동기들이었죠. 그렇죠, 일반 동기.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동기와 다른 동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상 동기라고 부르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민상 씨 말씀하신 그 동기들의 이면에는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앞서 봤던 최근 발생하는 사건들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네. 자, 그래서 이런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을 할 때도 다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이상동기 폭행도 있고요. 이상동기 방화도 있고요.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을 살해한 경우는 다중살인, 매스머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중살인에 두드러진 다른 범죄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셨고 알고 계신 건데 범행을 저지른 이후의 범인의 태도와 모습. 다른 살인과 안 도망가죠. 순순히 체포되고. 예. 그냥 순순히 잡히고 가만히 있죠. 뭐 크게 대치했다거나 저항하거나 경찰을 향해 숨거나 뭐 이게 몇 시간 동안 뭐 인질 이런 건 그러네요. 없네. 배치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범죄 심리학 가르칠 때 범죄 심리의 기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범행을 어떻게 하면 가장 성공할 것인가를 범죄자들은 생각을 한다. 또 다른 절반은 어떻게 하면 검거되지 않을까에 도망칠 방법. 네, 증거인멸하고 도주하고 은폐하고 알리바이 만들어내고. 그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합리적인,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다중살인은 그 상식을 깨버리는 거죠. 이 범죄자들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치밀한 계획, 검색, 준비, 흉기 마련 다 합니다. 그런데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 도주하겠다, 증거를 인멸하겠다, 숨겠다, 내가 범인이 아닌 것처럼 하겠다,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범행 자체가 이 범죄자들에게는 삶의 마지막 최후의 한 번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의 동기가 무엇이건 간에 그 결과는 우리 사회의 불안과 공포의 확산, 확대 재생산,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아, 낯선 사람 무서워졌어. 더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맞아요. 경계하고 길거리 가다가도 마주친 낯선 사람에 대해서 흠칫 피하고 그러면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던지는 것을 받는 분들 그분들은 더 소외감, 고립감, 사회에 대한 분노 세상 사람들 나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분노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을 결국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조선하고 최원종 이런 사건들도 예. 다 그 사건들이 연달아서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더 크게 막 사람들 충격받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도 혹시 뭐 앞선 사건에 영향을 받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시기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의심할 만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두 사건의 차이가 너무 크죠. 첫째, 동기가 조선은 분노입니다. 세상이 싫고 나만 불행하고 남들은 행복해 보이고 특히나 자기 또래의 남성들이 잘 나가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게 보기 싫었다. 그런데 최원종, 서현역 사건의 범인의 동기는 망상이에요. 헛된 것을 보고 헛된 것을 생각한 겁니다. 실제하지 않은.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집단 스토킹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 그렇죠? 정세가 다르고. 두 번째, 네. 두 사람이 성장해온 배경도 달라요. 성장. 우선 조선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청소년 범죄자였고 그런데 최원종은 오히려 총망받던 엘리트였죠. 영재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았었고 그런데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서 원하던 학교에 진학이 안 되고 일반고에 가자 자퇴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선 조선 같은 경우는 이 소년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위험성을 어린 나이에 예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최원종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런 정신과적 질환 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뭐 예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들의 범행 방법도 좀 달라요. 조선 같은 경우는 그가 그런 범행을 하리라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자기 혼자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을 했지만 최원종은 사전에 SNS에 막 올렸습니다. 그 전날 답사도 하고요. 자기는 누구냐, 상당히 긴 길이의 칼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배달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난 가서 범행을 저지를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올려댔었어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유사하기도 하지만 차이점도 크죠. 특히나 동기, 성격, 성장 과정이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민상 씨가 질문하신 것처럼 모방범죄 아니냐, 보고 따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없는 각자가 다른 이유 양상 때문에 일어난 서로 다른 범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쌤 이런 사건이 특히 모두 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이런 사건들은 우리 옆 나라 일본에서 과거 좀 많이 보이던 사건이었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뭐 따라간다더니 야 이런 범죄도 따라가나 요즘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뭐 슈카 씨는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시니까 일본에서 일어난 현상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이런 것들 보셨겠지만 범죄마저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는 도리마 범죄. 도리마 범죄라는 거 언제 나타났느냐? 한 40여 년 전부터 사실은 일본에서 야기가 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사실 도리마라는 용어는 일본의 과거의 요괴 중에서 길거리를 다니다가 자기랑 마주치는 사람에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재앙을 안기는 요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도리모노라고 불렀는데 바로 그러한 연원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 지금 이런 범죄자들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해서 거리의 악마, 도리마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일본에서는 뭐 나타나다 말다 하다가요. 2008년에 또다시 사회 전체를 공포로 빠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글이 올라왔네요. 네. 예고글이. 이게 또 예고를 했을까요? 예고글이 올라왔어요. 그 전에. 맙소사. 어머. 계속 시간대별로 올렸나 봐요. 차량을 몰고 일단 사람 많은 곳에 돌진해서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린 다음에 내려서 준비한 칼로 다시 막 찔러댔어요. 이 사람이요? 양복 저렇게 입고. 근데 너무 유약해 보이는. 그러니까. 그러게요. 결국 7명 사망, 10명 부상. 사람들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명동거리 같은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이런 일을 벌인 거죠. 보세요. 근데 범인 뭐 흉악해 보입니까? 그냥 흉악스럽게 잡히는. 또 저항 없이 그냥 잡힌 것 같아요. 예.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어머 그렇죠. 안경 공부하는 학생같이 생긴. 그냥 이웃집에 사는 그냥 자취생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공부하다가 나온 거. 깜짝이야. 이 사람은 분노형이에요, 망상형이에요? 이 사람은 분노형이라고 볼 수 있죠. 분노형. 네. 왜냐하면 일단은 이 사람이 처해 있었던 것도 실직. 바로 이 사건 저지르기 전에 실직을 했고요.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상당히 그 자신에 대한 처우 그리고 열악한 경제적 상황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요. 예.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뭐 구직 실패하고 또는 진학에 실패하고 경쟁에 밀리고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스트레스가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이 시기가 언제냐? 슈카 씨 잘 아시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2008년. 30년. 네. 경제에 막 거품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막 그냥 성장하는 듯이 보였다가 이게 확 꺼지기 시작을 하면서 실직이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흔히들 우리가 히키코모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히키코모리. 일본에서 저런 청년들이 실직하고 희망도 잃고 이러면서 은둔형 외톨이. 저 범인도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많은 도쿄 한복판에서도 자기는 외로운 섬 같은 존재였죠. 사람이 무척 많은데 자기랑 알고 지내거나 관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치도 망망대해에 떠 있는 섬 같은 외로움, 고독감. 결국은 저렇게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분노를 터뜨리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림 하나 한번 보실까요? 네. 그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한번 볼 수 있는 힌트가 될 텐데 무엇이 보입니까? 이걸 내가 어디 여학교에서 소풍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체육대회. 전혀.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이거 뭐예요? 글자로 그린 그림이죠. 네. 아 진짜? 글자로? 정확합니다. 글자라고요? 어머. 확대해서 보면요. 저 한자 우리가 우울할 때 울자죠. 우울하다는. 어머. 네. 가토가 사형 대기수로 있으면서 A4 용지 한 장마다 울자를 빼곡히 저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쓴 A4 용지 모두 81장을 합쳐서 만든 그림이 저 그림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저기 다 붙어있는. 그 검정색 부분이 다 울자로 지금 채워진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아니. 그런데 문제는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토는 자기 안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이 고통, 우울함, 고립감, 절망감,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만 이렇게 외톨이로 만들고, 나만 늘 따돌리고, 나만 늘 괴롭히고. 그래서 추정컨대는 이 가토가 결국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화약을 응축시킨 것들을 사회를 향해서 터뜨리겠다라고 선택하고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쌤, 게다가 저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 아키하바라 사건 이후에 저걸 또 모방해서 비슷한 일들이 그 당시에 또 일본에서 좀 화제라고 하면 뭐하죠? 계속 일어났던 일이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모방이 네, 우리가 지금 그렇듯이 당시 아키하바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모방 범죄, 모방 시도, 모방 예고, 협박글 엄청나게 많이 똑같네요. 나왔었죠. 일본이 처해 있었던 그런 경제적인 불안과 거품의 붕괴와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힘들어하던 청년 세대의 좌절. 그 청년 세대의 좌절 중에 극히 일부가 그걸 사회에 대한 분노로 표출하고 터뜨리는 아키하바라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촉발 요인이 돼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라는 그런 어떤 모방 심리도 작용했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 분들이라고. 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이상동기 범죄들 벌어지는 거의 원형을 일본에서 찾잖아요. 일본이 최초였던 건가요? 일본이 최초는 아니었죠. 우리가 다른 것들도 그렇잖아요. 문화나 경제 부분들도 미국이 기침을 하면 일본이 감기가 걸리고 한국은 몸살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일본이 과연 처음에 이런 것들이 생겼을까?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다른 문화나 경제나 산업이나 기술처럼 범죄마저도 일본보다 앞서서 미국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고 다중살인의 원조는 미국이다라고 범죄학자들, 범죄심리학자들 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아.